한국은 5천년 동안 중국 덕분에 존재한 나라이며 중국의 한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는 중국인 유학생이 있습니다. 대학교의 강의실에서 한국 학생과 중국 학생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 과연 무슨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있는 영국인 크리스티나라고 합니다. 역사를 전공으로 선택해서 공부하고는 있지만 저희 학교는 독특하게 1학년 때에 인문학 전공으로 입학하여 2학년부터 역사, 철학, 문학 등의 세부 전공으로 갈라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역사를 비롯한 모든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편이 맞을 것 같네요. 다양하게 공부를 하면서 넓으면서도 나름 깊이가 있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들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국제 정세와 경제까지도 공부하게 되었죠. 전공학부의 학생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아서 정말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제가 관심이 있는 아시아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죠. 저는 중국에 관심이 많은데 운이 좋게도 저희 학교에는 중국인이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을 빼놓고는 세상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인구도 많고 유학생의 숫자도 많아서 미국에서도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과 이야기하면 새로운 정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친하게 지내는 춘샤오에게서 저의 호기심을 증폭시킬 만한 신박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중국인들만 사용하는 SNS인 웨이보라는 것이 있고 웨이보에는 구글 수준의 정보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재 가장 핫한 나라인 한국의 실체를 보여주는 영상을 알려주었죠. 저는 중국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요. 사실 아시아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한국에 있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 한국의 K-팝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든지 엑소의 으르렁,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나 버터 등의 노래를 들었고 그들의 군무에 반했고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을 치유했거든요. 그렇게 아시아와 아시아인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되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를 찾아보니 중국이 나오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중국 문화권과 아시아 문화권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 한국은 중국의 문명과 비슷한 문명이라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K-팝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춘샤오와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역시 저의 생각이 맞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춘샤오는 한국의 K-팝은 물론이고 음식 문화, 의복 등 전부가 중국에서 기원한 것이고 중국이 없었더라면 한국은 자생 능력이 없는 나라일 정도로 원시시대에 살았을 거라고 말하는데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춘샤오가 보여주는 웨이보의 영상들에서는 한국의 옷과 중국의 옷을 비교하거나 한국의 한글이 중국의 한자를 베꼈다는 등의 영상이 무척이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세계 각국은 한국의 진실을 쉬쉬하고 있으며 오직 중국만 한국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학교 생활을 하며 춘샤오를 비롯한 중국인 친구들과 어울렸고 3학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3학년 첫 학기에 듣는 전공 수업 중에서는 마침 아시아 역사에 대한 토론 수업이 있었고 아시아 역사 수업이다 보니 아시아계 유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저는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역사 수업 위주의 강의를 듣거나 미국사, 유럽사에 대한 수업을 신청해서 들었기 때문에 중국인 유학생 이외의 학생들과 대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한국인 학생들과 소통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춘샤오는 저에게 한국인들을 꼭 조심해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했고 저 또한 춘샤오의 말을 믿고 한국인을 경계하기도 했죠.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저를 한국인 친구들과 같은 조를 편성해 주셨고 춘샤오와 토론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의 토론까지는 약 2주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고 그동안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한국과 중국의 고대 역사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인 학생들과 토론 준비를 함께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여러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인 미연이 굉장히 자료조사를 열심히 했고 저희 모두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더라고요. 중국의 황허 문명이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한국의 강원도에는 중도유적지라고 불리는 엄청난 고대 문명이 있고 그곳은 영국의 스톤헨지나 페루의 마추픽추와 비견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중국에는 이러한 선사 유적지가 없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유적지라고 하던데 처음 듣는 소리에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춘샤오에게 들었던 말들은 전부 허무맹랑한 소리인 거잖아요. 저는 춘샤오에게 연락을 해서 한국인 학생들이 정말 이상하다면서 너가 말한 내용과 너무 상반되는 말을 하고 있다며 웨이보에서 한국에 대한 영상이 나오는 주소를 보내달라고 말하기도 했죠. 웨이보에서는 틀림없이 한국에는 고대 국가가 없었고 원시인처럼 살고 있다가 중국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원시시대를 벗어났다고 하는데 양쪽의 말이 너무나 다르니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미연은 저를 비롯한 조원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는 고구려 백제신라라는 삼국시대가 무려 기원전부터 존재했고 중국과 국경을 맞대던 고구려는 중국과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해 본 적이 없는 국가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기원전이라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의 상황인데 그때 한국에 나라가 있었다는 것도 신기하고 중국을 항상 이겼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사실 기원전에 영국만 보아도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에게 침략을 당해서 지배당하던 시기인데 한국에서는 중국을 상대로 고구려가 막강한 힘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고구려가 마음만 먹고 세계의 나라들을 공격했더라면 유럽까지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니까요. 심지어 고구려에 대한 기록은 동로마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613년에 쓰인 테오필락트 시모카카타의 역사라는 책에서는 고구려의 국민들은 위험에 대처하는 강인한 정신력과 일상처럼 행해지는 혹독한 군사훈련으로 그 투지가 매우 높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유럽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신성로마 제국과 비교할 유일한 나라는 고구려였고 고구려는 유럽에게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구려의 국력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가 당시 국가의 젊은 남성 인구 대다수인 100만 대군을 보낼 정도였지만 그것조차도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을 통해서 전멸시켜 버렸다고 하니 무섭기도 하고 소름이 돋을 정도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더욱 무시무시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같은 조에서 철현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같은 3학년이지만 저희보다 3살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한국인들은 모두 군대를 다녀오고 총 검술은 물론이고 사격술까지 갖춘 최고의 전사로 양성시키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는 마음만 먹는다면 2천만 대군을 소집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미국인들은 집집마다 총기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총을 쏴본 적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 사격술이 너무 형편없거든요. 철현의 말을 들으니 고구려 시대뿐만 아닌 지금 또한 세계 최강국은 한국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도저히 믿지를 못하자 실제 철현이 자신의 군생활 당시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무섭기도 하고 불편해서 철현과 가깝게 지내지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대한 대부분의 상식을 춘샤오의 웨이보를 통해서 접했고 기존에 여기저기서 보여지던 인터넷에 떠도는 한국의 정보들은 전부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제 한국인들의 말을 들어보고 사실에 근간한 역사를 보게 되니 제가 웨이보를 통해 알고 있던 것들은 전부 중국인들의 수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중국보다도 훨씬 위대한 점이 많은데도 그것들을 모두 숨기거나 중국의 업적으로 갈아치우기 위한 거짓이었던 거죠. 저는 춘샤오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제가 원래부터 좋아하는 나라가 한국이었고 한국의 K-팝 또한 한국만의 독자적인 문화라는 것을 다시금 환기시켰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면서 함께 한국 음식도 먹고
한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다 보니 제가 어느새 한국어도 배우고 있더라고요. 무언가 저 또한 한국인이 된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어린 시절에 들었던 노래들을 통해서 한국인과 소통할 수도 있고 함께 추억을 공유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간 저는 춘샤오에게 완전히 속아서 저의 진짜 추억을 잊고 지냈는데 이제야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대망의 토론의 날이 밝았고 교수님의 시작 소리와 함께 준비한 내용들을 마구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한국의 내용들은 여기 있는 세 개의 학생들은 물론이고 미국 학생들 또한 알 수 없었던 내용인지라 그들의 반응이 무척이나 궁금했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고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안색들이 바뀌더라고요. 한국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었고 엄청났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랬고 저희에게 질문 또한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오직 춘샤오와 중국인 친구들만 저희를 노려보며 호시탐탐 말을 끊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춘샤오는 저를 보며 실망이라고 하며 자신이 보여준 진실들을 보고서 어떻게 한국 학생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버리냐고 하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는 춘샤오를 보니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춘샤오는 한국 같은 소국과 우주 최강 강대국 중국의 역사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욕이며 함께 나란히 토론을 하는 것 또한 중국인을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교수님한테까지 쏘아붙이더라고요. 중국과 아시아 사람들은 보통 예의를 중요시하고 특히 윗사람에 대해 깍듯하다고 춘샤오가 알려주었는데 자신이 한 말 또한 지키지 않는 모습에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서론이 끝나자 미현은 본격적으로 한국의 고대 역사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명은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 중도에 있는 중도 유적지가 대표적이며 청동기 시대 이후 집터와 남방식 고인돌, 돌무지 무덤 등이 출토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복합 유적지입니다. 한국에서는 고대 문명이 없었다는 등의 말을 하는 중국인 학생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중국은 고대 유적지가 발굴된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교수님이 한마디를 덧붙이셨기에 모두가 놀랐는데요. 교수님은 중도 유적지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의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이건 반드시 모든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문제라고 하셨죠. 한국의 미현 학생이 말한 것처럼 한국의 중도 유적지는 세계적인 유적지입니다. 저희 교수들 사이에서도 입을 모아서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역사적 유물이죠. 지금은 레고랜드가 지어져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중도 유적지는 영국의 스톤헨지와 페루의 마추픽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유물입니다. 역사를 전공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한국의 중도 유적지에 가보아야 하며 그곳을 연구한다면 인류의 새로운 발자취에 대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앙칼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 맞은편에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던 춘샤오는 저희에게 소리치더라고요. 중국의 황허 문명은 세계 4대 문명으로 유명한 곳이며 중국에서는 문명이 시작된 자료가 버젓이 있는데 중도 유적 같은 것으로 저희를 현혹하는 것은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고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명 발전의 유무인데 한국에서는 문명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미현은 기다리기라도 한 듯 갑자기 받아치는데 저희도 예상 못한 내용이라 충격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혹시 홍산문화와 유화문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황허문명보다 무려 1000년이나 앞선 찬란한 고대문명입니다. 지금 중국의 영토라서 한국에서는 조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 자리에서 고구려가 개국했고 그 역사를 고려가 이어서 조선을 거쳐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황허문명보다는 조금 늦게 발굴되었기 때문에 덜 유명한 것이지 고대문명에서는 거의 최상위로 오래된 문명이며 한국의 완벽한 뿌리라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의 황허 문명만을 아시아의 고대 문명이라고 말하다니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한국 학생들에게도 물어보니 저 내용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인터넷을 비롯해서 각종 논문들을 찾아보니 미현의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저를 비롯한 학생들은 고대 역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했고,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의 고대 역사에 대해 무지했던 것이 정말 창피스러웠습니다. 교수님도 저 이야기는 사실이며 학계에서도 유명한 내용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많이 전파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하시면서 미현의 철저한 준비성에 대해 칭찬해 주셨죠. 그런데 갑자기 춘샤오는 미현과 저희를 향해 중국어로 알 수 없는 말을 하고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짐을 싸더니 강의실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교수님은 저런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 늘 보면 중국인 학생인 경우가 많다고 하시면서 안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젊은 학생이고 앞길이 창창한데 자신의 신념만 지나치고 다른 나라의 사람이나 타인을 모두 자신의 아래로 보며 자신의 말이 정답이라고 믿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은 태도라고 하셨죠. 그래도 저와는 한때 친구였던 춘샤오였는데 저런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되다니 조금은 안타깝고 씁쓸했습니다. 춘샤오도 한국인으로 태어났더라면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도 저는 이번 토론 강의에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한국의 문화나 문명은 물론이고 중국의 현실에 대해서도 알았죠. 그리고 유럽의 문명이나 미국의 문명이 세계에서 가장 유서 깊다고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 또한 완전히 고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는 결국 학기를 마칠 때까지 토론에서 계속 승리하였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원들끼리도 더욱 똘똘 뭉쳐서 방학을 이용해서 한국에 다녀오기로 했는데요. 저는 한국에서의 순간들을 평생 최고의 순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고대에 대한 내용을 많이 봐서 그런지 유럽의 나라들처럼 오래된 건물들이 즐비할 줄만 알았는데 정말 모든 건물들이 새로 지은 것 마냥 반짝반짝 거리고 내부 인테리어도 정말 훌륭해서 도저히 오래된 역사를 지닌 나라라고 믿어지지 않았죠. 한옥과 경복궁의 모습을 볼 때는 과연 건축물부터가 엄청난 역사를 지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제가 느끼는 한국은 최첨단 도시를 가지고 최첨단의 사람들이 모인 도시였거든요. 마치 미국의 뉴욕의 브로드웨이와 같은 장소가 서울에는 전부 있었고 대중교통 또한 어제 갓 새로 만든 것처럼 굉장하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한복이라는 옷에 빠지게 되었는데 하늘하늘한 원단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웨딩드레스보다도 고급스럽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한국식으로 전통 혼례를 치르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와 같은 조언인 철현에게 푹 빠져 있고 철현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라서 서로 간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귀게 된다면 저는 정말 한국의 며느리로 살고 싶고 한국인의 피가 섞인 자식을 낳고 한국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추억을 선물해준 나라이기도 하며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준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만약 한국인 학생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아직도 춘샤오의 무리와 어울리면서 중국이 최고라고 말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랬다면 한국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보며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미국 유학을 와준 미현과 철현에게 무척이나 고맙기도 하고 한국의 문화나 역사가 세계에 제대로 알려져서 한국의 진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영토이고 일본에게 도움을 받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일본이 없었다면 아직도 소달구지를 타고 다녔을 겁니다. 이봐 학생, 일본은 원래 한국인들이 개척한 한국 땅과 다름이 없어. 여기 한 일본인 대학생과 교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얼토당토 않은 주장에 교수가 학생을 크게 꾸짖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대학생 모모나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유학을 와서 세계 문화학을 배우고 있죠. 어린 시절부터 일본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대일본 문화가 세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가슴이 설렜는데요. 이러한 저의 생각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할아버지께서는 일본의 여러 물건들을 세계에 수출하는 일을 하셨고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도와
그 일을 하시면서 가업을 키우셨거든요. 일본의 소니와 사뇨 등 정말 훌륭한 제품들을 수출했고, 그런 제품들을 유럽인과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희열을 느끼셨다고 해요. 저는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라서 저는 혜택을 누리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정말 부유하게 젊은 시절을 보내셨고, 덕분에 나이 차이가 7살이나 나는 부잣집 여성이던 저희 엄마를 만나게 되셨죠. 저희 큰오빠의 어린 시절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최고급 자동차 2대가 세워져 있었고, 오사카에서 저희 집 모르면 간첩이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굉장한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업은 영문도 모른 채 서서히 저물어갔고, 막대한 사업 어음을 감당하지 못해서 저희 집은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돌아가셨고, 할머니 또한 병으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3층짜리 대저택에서 대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은 작은 빌라로 바뀌었고, 그곳에서 제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사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버렸는데 그나마 저희 외할아버지가 빌라라도 구해주셨던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집은 외갓집 도움으로 근근히 살고 있고, 아버지는 맨날 면목이 없다고 하시면서도 온갖 도움은 다 받고 계시죠.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항상 일본의 제품과 일본의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고 하시며 그 일부는 당신이 담당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본에서는 세계 최초인 물건들을 정말 많이 생산해냈고, 휴대용 텔레비전이나 휴대용 카세트 같은 최초의 물건들을 정말 많이 팔았다고 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 적도 있었고, 동경을 팔면 미국을 전부 살 수 있다는 등의 말까지 있었다고 하니 일본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아버지는 항상 일본의 우수함에 대해 늘 말씀해 주셨고, 특히 밥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면 밥을 다 먹어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심취해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일본의 과거를 모른다면 헛공부한 거라고 하시며, 미국보다도 일본이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아버지께 이런 이야기를 항상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내용이 당연한 것으로 믿고 자랄 수밖에 없었죠. 친구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많은 내용이긴 했지만 일본이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은 사실이고, 일본의 과거 또한 찬란한 것도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한 친구는 일본보다는 미국이 더 크고 대단하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 학교에서 K-팝 열풍이 불면서 학교는 점점 한국 문화에 쩌들어갔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한글을 배우는 친구들이 생겼고, 한국의 문화가 궁금하다면서 인터넷 등의 자료를 찾아보면서 한국에 대해 공부하는 친구들도 늘어나더라고요.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한국에 대한 내용이 넘쳐났고, 한국인 탤런트들이 나와서 한국어로 방송을 진행하고 일본어 자막을 넣는데 무언가 잊을감이 든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신 아버지는 갑자기 크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께서 화를 내시는 것을 본 적 없기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다 키워준 나라인데 은혜를 모른다고 하시며, 한국 때문에 사업 다 말아먹은 거고 일본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죠. 한국과 아버지 사업이 무슨 상관이냐면서요. 그런데 아버지는 충격적인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이 일본을 이겨보려고 일본보다 저렴한 제품들을 팔게 되면서 미국과 유럽 시장을 서서히 장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K-팝도 전부 일본의 음악을 따라한 것이고, 가전제품 또한 일본의 가전을, 자동차도 전부 베낀 거라고 하셨죠. 저는 친구들과 K-팝을 들을 때에 그런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갑자기 한국에 대해 분노가 느껴졌죠. 아버지의 사업만 망하지 않았더라면 저 또한 풍요롭게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이고, 지금 막노동을 다니는 작은 오빠와 공부를 잘해서 박사까지 하고 싶었지만 결국 하지 못한 큰 오빠 또한
전부 행복한 생활을 했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심지어 지금 엄마는 나이가 있으신데도 공장에 다니시는데 그 모든 불행이 한국에서 왔다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일본 문화를 다시 부흥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대학교 또한 외국으로 가자는 결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어려웠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 영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재수를 하긴 했지만 미국의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가장 원하던 세계문화학과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실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학과에 한국인 친구 영지가 있었고 영지가 한국인이라고 하자 저보다도 영지에게 더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졌으니까요. K-팝은 물론이고 한국의 음식 문화, 고등학교 문화 등 정말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무언가 씁쓸했습니다. 제 앞에서 일본보다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기까지 하더라고요. 한국은 일본이 없었다면 경제 발전도 못했을 나라이고 일본의 문화들을 전부 베껴서 수출한 것이 분명한데 외국인들이 한국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확실했죠. 저는 여기저기에서 일본이 한국의 원조격인 국가라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저를 바보 취급하면서 무시하는데 정말 억울하고 분통했습니다. 같은 일본인 친구들은 저에게 와서 저의 말이 맞긴 하지만 그런 마음은 숨기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에게 여러 조언을 해주었지만 도저히 분통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엄마와 통화 도중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어릴 때인 벌써 80년 전에 한국에 가서 지내시다가 일본이 패배하면서 쫓겨왔는데 그때 축적한 재산들을 전부 한국에 두고 왔고 일본에 돌아와서는 너무 가난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한국은 일본 것들을 전부 빼앗는 나라이니 한국인 친구가 있거든 친해지지 말라고 하셨죠. 저는 외할아버지의 집안이 가난했지만 외할아버지께서 작은 공장부터 시작하셔서 점차 집안을 일으켰다고 들었는데 한국의 재산을 전부 빼앗겼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 한국인 영지는 저의 외할아버지 재산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 사업도 망하게 했고 일본 전체의 경제위기까지 안겨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저 미국인 친구들은 한국의 문화가 좋다면서 영지를 따라서 한국식 치킨과 맥주를 마시러 다시고 한국의 음악을 들으면서 최고의 문화를 지녔다면서 추앙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한국의 실체를 알릴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요. 바로 아시아 문화학 수업 시간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면서 현재 챗 GPT 등의 AI 프로그램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가장 세계에서 인기 있고 훌륭한 문화라고 답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인데 그 원인을 한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한국의 역사는 중국과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지녔으며 한국의 독자적인 문명 발달을 통해서 현재의 문화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아마 한국의 문화를 추월할 국가는 100년 동안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고 한국의 문화는 더욱 퍼져서 세계적인 선진 문화로 자리매김할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의 문화와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경험을 한번 나누어 보시죠. 수업 시간에는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들며 정말 활발한 토의를 하곤 하는데 저에게는 아주 절호의 찬스와 같았습니다. 역시 저는 손을 번쩍 들었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 말을 하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옆 나라에 살고 있는 일본인 학생입니다. 한국의 문화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의 K-팝 문화와 음식 문화, 놀이문화 등 한국인들이 움직이는 전부가 세계적인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국의 문화는 일본의 문화를 베낀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음악보다 훨씬 먼저 세계적인 음악을 만들었고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까지 모두 한국의 수준을 능가합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하셨고 현재 고급 전자제품의 대부분이 한국산이라고도 하셨는데 사실 일본의 제품들을 전부 베낀 것이며 일본 제품의 모조품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한국은 사실 일본의 영토였으며 일본에 의해 발전한 나라입니다. 아시아의 문화를 말할 때에 일본 문화를 가장 먼저 말해야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일본 문화의 아류가 한국 문화라고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 이 수업에는 한국인 학생이 없었고 저에게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에 너무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제가 묵혀둔 오랜 체증이 풀리는 것만 같았고 그간 한국 때문에 일본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이 해소되는 것 같았거든요. 교수님도 아시아 문화를 전공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실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께서 저를 쳐다보시면서 진실을 말해준다며 무섭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 학생들끼리 자유토론을 할 때에 사회를 보실 뿐 많은 개입은 없으신데 이러신 적이 처음이라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서 말씀하시는 것도 무척 부담스러웠죠. 이봐 학생 다시 일어나 봐요. 한국이 일본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면 입었지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일본이 한국의 원조 격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세우고 문화를 만든 국가예요. 일본의 학교에서는 그런 역사도 똑바로 안 가르쳐 준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 처남이 동아시아 역사를 전공하고 교수로 있는 사람이라. 저만큼 한국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도레인이라는 말이 있고 고대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죠. 일본 국내청의 공식 기록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과 초빙되어 온 사람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기술이 전해졌고 국내청의 악기를 다루는 악사들 중에서는 당시 이주해온 사람의 자손들이 대대로 악사의 일에 종사하고 아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정도잖아요. 그런 문화와 기술이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하고요. 또 일본 천황의 조상은 한국인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뭘 한국이 일본을 베끼고 모방했다고만 말하는 거죠? 한국은 일본보다도 훨씬 오래된 나라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문화와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나라가 생겼고 여러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점점 나라가 커갔던 것이죠. 일본은 기후도 좋고 섬지역이라서 침략을 받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구수가 유지되었고 한국을 추월할 수 있었던 것이지 결코 한국의 문화나 문명을 따라잡거나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일본인들 중에서는 한국을 일본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계신 일본인 학생은 생각이 다른가 보군요. 저는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얼토당토 않은 말에 너무나 황당무계했습니다. 분명 한국이 거짓말을 하면서 일본에 피해를 준 것을 속이며 오직 동아시아 학계에서는 한국만의 손해를 연구하는 것이 분명했죠. 저희 가족은 한국에 의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80년대에 호황이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업은 한국산 모조품에 의해 망했고 외할아버지의 집안은 한국의 소가 재산을 빼앗기고 일본으로 쫓겨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한국이 일본을 베끼고 전 세계에 사기를 쳤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에는 일본의 문화가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한국의 문화가 저가 공세를 하면서 일본의 것을 자연스럽게 흡수했던 것이죠. 교수님은 저의 말을 끊으시고는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죠. 이봐 학생 말이 맞다고 쳐. 한국의 문화가 일본과 유사하니까 조금 더 전 세계에 쉽게 진입할 수 있었겠지. 그러면 그동안 일본은 뭘 한 건가? 일본 문화가 경쟁력이 있었다면 한국 문화가 진입했어도 살아남았겠지. 그리고 보통 원조가 짝퉁을 이기지 않나? 여기 명품 가방을 든 학생들이 많이 보이는데 짝퉁이 이기는 거 봤어? 짝퉁들은 아무리 좋은 짝퉁이 나와도 결국 진품의 가치를 이기지 못해. 루이비통 짝퉁은 결국 루이비통을 못 이기지.
그런데 한국의 문화는 일본의 문화를 이겨버렸어. 그러면 한국의 문화가 일본보다 더욱 축적된 것도 많고, 알고 보면 일본의 문화는 한국의 문화를 따라했다는 것이 증명된 꼴 아니겠어. 일본이 짝퉁이고 한국이 진품이었으니까 결국 한국이 이긴 거지. 일본은 단지 진품인 한국 문화보다 조금 더 먼저 세상에 나온 것뿐이었던 거야. 저는 한국에 의해 피해를 본 저희 가족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다는 말을 하며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런 비유까지 하는 교수님에게 뭐라 할 말도 없었고, 결국 지금 이긴 것은 한국이 분명하니 반박도 할 수 없었거든요. 교수님은 한국에 가보면 그들의 문화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을 거라며 한국 여행도 적극 권장해 주실 정도였죠.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조지프 나이가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했는데, 군사력과 경제 제재 등 위협과 강제를 할 수 있는 힘이 하드 파워라면 강제보다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설득하며 호감을 사는 능력이 소프트 파워입니다. 한국은 그런 소프트 파워가 아주 엄청난 나라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소프트 파워 랭킹으로는 1위 수준에 머물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이죠.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는 전 세계인들이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며 그들의 문화를 동경하고 즐기며 함께 하고 싶어 하죠. 무섭고 강력한 힘이 아닌 마음의 부드러움으로 호감을 얻는 한국은 정말 꼭 가봐야 하는 나라이고 본받을 나라입니다. 젊은 시절에 한국 여행 가본 사람과 가보지 않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분명히 다를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결국 미국 학생들에게 조롱이나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가까운 일본에 살면서 한국에 가본 적도 없냐면서 괜히 비웃음거리나 되어버렸거든요. 미국에는 일본의 문화보다 한국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고 한국 문화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일본의 문화가 한국을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제는 세계인들이 모두 한국을 너무 선호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소프트 파워가 너무 강해지는 바람에 다른 나라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요. 조심해. 저 사람 반은 꼬부라져서 걷고 있잖아. 아니, 미국의 길거리에서 쇠꼬챙이를 든 사람들이 이상한 모습으로 걷고 있고 그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은 여성이 길바닥에 엎어져 있습니다. 그 여성의 친구로 보이는 여성은 그녀를 얼른 일으키고 끌면서 마구 도망가 버리는데요.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일주일 후면 비행기를 여성들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는 20대 대학생입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면 치즈케이크가 유명해서 그걸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저를 비롯해서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치즈케이크를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부모님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필라델피아에서 살고 계셨고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서로 친구 사이셨기 때문에 두 분의 소개로 가정이 꾸려지게 되었다고 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셨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의 얼굴이 잘생기지 않았다면서 썩 내켜하지는 않으셨다지만 그래도 저와 동생을 낳고 계속 이곳에서 살고 계실 정도로 필라델피아와 인연이 깊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필라델피아의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다니고 있죠. 펜실베니아 대학교는 미국의 세계적인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교로 저 또한 자부심이 무척이나 상당한데요. 제가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에 부모님께서는 기쁨의 눈물까지 보이셨죠. 동네에서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간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입학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세계적인 명문대학교이다 보니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희 집은 평범한 3층 주택이지만 저희 집을 지나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저희 집을 가리키며 펜실베니아 대학교 간 애가 사는 집이라고 소문이 났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저는 동아시아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조금은 독특한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대개의 학생들은 경제학이나 유럽학을 공부하는 것이 보통인데 아시아학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심지어 아시아라고 하면 무언가 지저분하고 못 사는 이미지가 강한데 그런 나라에 대한 학문을 공부하면 어디에 쓰냐며 핀잔을 주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지금 K-팝이 이렇게 열풍이고 한국의 문화가 미국 땅에 널리 퍼져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AI에게 질문을 했을 때 앞으로 세계를 주도할 나라와 문화는 지구상에서 오직 한국과 미국이라고 답했고 특히 한국의 문화 영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어마무시하다고 했음에도 그것 또한 사실로 믿지 않는 분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아시아학과를 입학한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일찍부터 한국의 노래나 음식, 첨단 산업 등의 다양한 문화가 전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이에요. 처음 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가 중학생 무렵인데 사실 그때는 일본에 관심이 많았었죠. 제가 어쩌다가 먹게 된 스시를 무척하게 되었고 아시아식 스키다시 또한 환장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라면과 김치를 좋아했는데 그 음식들이 모두 일본의 것인 줄만 알았죠. 일본의 애니메이션에서 그런 음식들을 먹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라면을 맛있게 먹고 김치를 찾는 모습에서 그 음식들이 전부 한국의 것임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K-팝의 신나는 음악에 가끔 춤을 출 때가 있었고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는 경쾌하고 발랄하면서 신나는 K-팝을 들으며 공부하면 무척 정신이 맑아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K-팝을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입시 준비를 해야 하니 시간이 없었기에 꼭 성인이 된다면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실제로 주변에서는 안녕하세요나 오빠 등의 한국어를 남발하는 친구가 많았고 그들을 볼 때마다 늘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지금 누구보다 명문대학교를 오게 되었고 한국어 공부도 실컷 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의 어릴 적의 꿈을 이룬 셈이 된 것이죠. 대학교에서도 굉장히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박주희라는 한국인 친구까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동아시아학과에는 아시아 쪽 친구들이 무척이나 많았고 특히 중국인이 유독 많았는데 운이 좋게도 딱 한 명뿐인 한국인 친구와 사귄 것은 천운이었죠. 저는 다른 학생들보다도 반드시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었고 수업 중 발견한 한국인에게 다가가서 옆에 앉은 후에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주희에게는 말 못할 힘들었던 속사정이 있더라고요. 바로 대학교에서 만난 중국인 친구들에게 크게 대인 적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같은 학과에 있던 학생들이었고 그들과 조별과제를 하면서 각종 보고서를 쓸 일이 있었는데 중국인 학생들은 모든 일을 주희에게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서 약간의 실수를 한 주희에게 책임을 물으라며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죠. 그리고 조별과제에서 가장 참여도가 저조한 인물을 주희로 꼽고 교수님께 보고까지 하였기 때문에 주희는 최악의 학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중국인 학생들은 주희가 믿었던 친구들이었고 주희에게 식사도 많이 얻어먹었으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희가 속마음을 이야기하니 저 또한 속에 담아두었던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건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 창피해서 말을 못했던 내용이거든요. 사실 저의 삼촌이 중국인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다정하게 행동을 하고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에게도 온정을 베풀었죠. 저희 집에도 매년 맛있는 중국식 간식 등을 선물했고 저에게 가끔 용돈도 주실 정도로 친절했거든요. 그렇기에 다른 집은 몰라도 저희 가족들에겐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무척이나 좋았고 나중에 중국인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친척들도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었죠. 어느 순간 중국인 숙모는 잠적을 감추었다고 하고 삼촌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재산들이 사라져버렸다고 했거든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삼촌에게 어떠한 위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었는데 계속 자식을 미루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때부터 저희 가족들은 중국과 아시아를 무척이나 싫어하게 되었고, 심지어 코로나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거의 혐오 수준의 사고까지 가지게 되었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제가 동아시아학을 전공한다고 했을 때에 무척이나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이야기로 아시아 전체를 포장하면서 그분들을 간신히 설득했었던 것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주위에게 말해주니 주위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시아 전체가 욕을 먹고 있고 아시아인 혐오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한국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특정 국가 때문에 주변국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무척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희들은 서로의 비밀들을 공유하면서 더욱 가까워졌고 함께 필라델피아 이곳저곳을 구경 다니면서 친목을 다지기도 했죠. 필라델피아는 어차피 제가 낳고 자란 동네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곳들을 꿰뚫고 있을 정도로 도사 수준이니 주위를 구경시켜주기 아주 좋았고 주위 또한 그런 저를 잘 따라다니면서 고마워했죠. 정말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저 또한 한국어 실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여행을 가기로 마음까지 먹었는데요. 저의 한국어 실력도 어느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는 저의 의견에 주위가 동의를 해주었어요. 제가 필라델피아를 구경시켜 주었던 것처럼 주위가 한국을 구경시켜 준다면 무척이나 즐거울 것 같거든요. 주위도 어차피 방학에 한국에 돌아갈 일정이 있으니 저와 함께 간다면 더 즐거울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한국이 무척이나 기대되었고 미국보다 선진화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는 예감이 강력하게 들었죠. 사실 제가 느끼기에 미국 필라델피아는 그렇게 재미있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필라델피아에서는 몇 년 전부터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주위에게 미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최대한 그런 동네는 피해서 다녔는데 제가 자주 다니던 동네까지 주사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겼더라고요. 저와 주위의 집은 걸어서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도 그들이 출몰하는 바람에 아주 골치가 아팠어요. 그들은 반쯤 꼬부라져서 몸이 굳어있는 사람도 많고 조금만 자극해도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를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다니는 것 또한 굉장히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조심을 하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생기기 마련이더라고요.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성이 꼬챙이를 들고 달려오더니 주위의 등을 퍽 때리고 가버렸거든요. 주위는 그 자리에 철푸덕 넘어지고 말았고 저는 주위를 얼른 데리고 근처 카페로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순간이라 주위에게 괜찮냐고 물어볼 겨를도 없었어요. 주위는 괜찮다고는 하지만 무척 당황한 것처럼 보였고 약간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현재 이곳에는 길거리에 이상한 사람이 많아도 너무나 많고 한 블록에 한 명씩은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펜타닐이라는 마약은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데 원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처방되는 진통제이지만 효과가 강력한 마약성 약물이다 보니 오남용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죠. 펜타닐을 주입하면 중추신경에 손상이 가서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거나 몸이 뻣뻣하게 굳게 되는데 한 번 주입을 한 이후에 투약을 멈추면 극심한 고통이 따른다고 하거든요. 아예 시작해서도 안 되고 절대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인데 이곳에서는 너무나 이곳저곳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죠. 주위 또한 이런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말을 하지 않았지만 괜히 미국인으로서 미안하고 부끄러운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놀러가기 딱 일주일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에 주인은 아마 빨리 한국에 가고 싶었을 것이 분명하죠. 카페에서 한국의 관광지를 함께 찾으면서 여기 가자, 저기 가자라고 말하는데 한국이 굉장히 그리운 눈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살면서 본 적 없는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공항에서는
이상한 냄새도 많이 나고 시설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곳곳에 오래된 흔적들이 역력한데 한국의 인천공항은 모든 것들이 새 것이었고 마치 명품을 판매하는 최고급 백화점이나 최고급 호텔 로비에 온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버스를 타고 인천대교를 통과하는데 어릴 적 가본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보다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역시 인천대교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와 같은 곳이라고 하던데 과연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인천이라는 도시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과는 꽤나 떨어진 도시였고 공항은 영종도라는 섬에 위치하기 때문에 외곽 중에 외곽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많이 놀랐었죠. 그리고 도착한 서울은 과연 환상적인 도시였습니다. 우선 그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마약 좀비들을 보지 않아도 되었고요. 역시 한국은 마약 청정지역이었고 이런 쾌적한 나라에 온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위 또한 잃었던 웃음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고 저에게 한국의 이곳저곳을 소개해주면서 밝고 건강한 기운을 뿜어주었죠. 저도 주위에게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인지 여러 한국인들과 대화하며 한국어를 배웠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을 때도 굉장히 놀랄만한 점이 많았어요. 미국의 지하철은 전부 낙후되었고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보니 쥐나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통에 타고 싶지 않을 정도거든요. 그런데다가 냉난방 시설이 있는 전동차는 손에 꼽을 정도라서 더운 날에는 문을 열고 타는 것은 일상이죠. 당연히 지하에 있는 모든 먼지들은 제 코 속으로 들어와서 재채기와 기침은 자동으로 나오고 원인모를 감기까지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하에서 휴대폰이 제대로 터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아직도 많은 어른들은 종이신문을 들고 타는 경우가 많고 서서도 꼬깃꼬깃 접은 신문을 읽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신문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 없었어요.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거나 웹소설, 신문기사 등을 보고 있었고 게임에 열중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주희에게 계속 신기하다고 말을 하니 주희는 미국 촌놈이냐면서 저를 놀렸고 저는 마치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에서 온 시골 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희를 따라서 인사동에 있는 카페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깜짝 놀랄 상황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어떤 젊은 여성이 그 비싼 아이패드 프로를 테이블에 두고서 자리를 비웠기 때문입니다. 못해도 200만 원은 줘야 살 수 있는 물건인데 카페에서 화장실을 갔다가 잃어버리면 굉장히 억울할 순간이었죠. 저는 얼른 그 아이패드를 들고 그 여성을 쫓아가는데 주희가 뭐하는 행동이냐면서 무척 당황해 하더라고요. 저는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그분께 가져다 드린다고 했지만 주희는 어이없이 바라보면서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희의 말을 들었고 다행히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여성이 돌아올 때까지 아이패드는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저는 주희를 둘러보니 주희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카페에는 모두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심지어는 지갑과 차키, 핸드백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두고 다닐 정도였고 그 누구도 자신의 물건 외에는 타인의 물건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경험이었죠. 미국에서 이런 상황이었으면 일부러 동선과 계획을 짜서 한 번에 싹 털어갈 도둑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총을 든 도둑이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순순히 주어야 할 상황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그들에게 식은 죽 먹기이죠. 한국인들은 정말로 사회도덕과 규범을 모두가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면서 감탄했습니다. 주인은 내친 김에 한국의 현실을 알려주겠다면서 더욱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바로 한국인들은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조차도 주인을 찾아주며 모든 물건이 주인의 손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공동심리가 발생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동아시아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려는 입장에서 한국인을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렇게 카페를 나와서 잠시 청계천 구경을 가기로 했는데요. 제가 핸드백을 카페에 두고 나온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경악했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지갑과 여권, 한국 돈 50만 원, 금반지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저는 한국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데다가 여권이 없어서 미국에 돌아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거든요. 벌써 몇십 분이 흘러 있었고 아무리 한국의 치안이 좋다고 해도 핸드백 정도는 가져갔을 것이라는 생각에 엄청난 좌절감이 밀려오면서 눈물까지 날 지경이었습니다. 주인은 카페에 전화를 해본다며 전화를 하면서 달려가는데 카페 주인이 테이블을 치우면서 발견한 핸드백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도착한 카페에서 핸드백은 열어볼 필요도 없이 멀쩡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덜렁대는 성격 때문에 여행이 걱정이었는데 한국에서만큼은 저의 성격이 큰 흠이 되지 않는 것 같았죠.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좋은지는 인터넷만 보아도 세계 1위라고 나와 있으니 쉽게 알 수 있고 실제 밤거리를 돌아다녔을 때에도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밤에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도 많고 폭주족이나 고성방가를 지르는 사람들 또한 어마무시한데 한국의 건대에서는 모두가 조용히 걸어 다녔고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주의 덕분에 저는 꿈에 그리던 한국에 가본 것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습니다. 한국을 좋아하게 되어서 동아시아를 공부하였고 학교 같은 과에서 만난 한국 친구와 한국 여행을 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한국 여행을 하며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으며 세계 최강국이라고 말하는 미국보다 더욱 엄청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미국인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꿈이 하나 생겼는데요. 한국어를 더욱 많이 배우고 한국의 대학교로 석사 유학을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은 여성 혼자서 지내기에 치안도 아주 완벽하고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선진국임이 틀림없거든요. 미국도 한국을 본받아서 마약 등의 위험이 없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한국처럼 치안이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한국이 세계 1위인 것들이 무척이나 많은데 그들의 생활을 직접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만도 같네요. 한국은 지구상에서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유일한 나라이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